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제가 일하는 교육기관 중에 한 곳인 리아트 그라운드인데요. 첫 번째 퇴근길 명화한점에 소개시켜줄 화가는 바로 캐나다의 아웃사이더 화가 모드 루이스입니다. 이 모드 루이스는 영화 내 사랑에서도 소개가 돼서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보기 좋은 영화 추천에 소개를 하기도 했죠. 근데 영화 제목이 화가의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내 사랑이라고 개봉이 되다 보니까 조금 화가의 영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드 루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모드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천성적으로 뼈가 좀 약하게 태어났고 자주 아팠다고 해요. 얼굴과 이제 몸이 좀 닿아있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던 이 모드 루이스가 결국엔 취미로 그리던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훗날 캐나다의 국민화가라는 별명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드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화로도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재밌는 건 제가 썼던 책 중에 미국의 국민화가 그랜드마 모지스, 그러니까 모지스 할머니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근데 모지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75세 때 그림을 처음 그려서 이제 101살의 삶을 살 동안 수많은 그림들이 미국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인기를 끌었던 화가인데, 당시 기자들이 이 모드 루이스를 두고 캐나다의 모지스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이제 신문 기사를 썼다고 해요. 근데 두 화가가 조금 다른 점은 모지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다가 75세 때 처음 그린 반면에 이 모드 루이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반면 공통점은 사람 다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미대를 나오고 화가가 되면 이제 인싸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한 번도 미술을 배우지 않고 독학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을 우리는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라고 불러요. 비슷한 용어가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용어가 아웃사이더 아트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점. 모지스 할머니의 경우에는 미술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 재능이 많았어요. 되게 늠름했고 능동적이었고, 마을에서 어떠한 행사가 열리면 사과잼 만들기 대회 이런 것도 항상 1등을 하시고, 그러니까 생활력이 참 강하고 능동적인 화가였다면, 모드 루이스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화가예요. 그래서 성격의 차이도 있고 또 지역의 차이도 있죠. 제가 한번 오늘 모드 루이스 작품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작품을 보시면서 모지스 할머니랑은 어떤 점이 다른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모드 루이스는 캐나다의 시골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1903년생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다소 기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님은 이 모드 루이스를 상당히 아꼈다고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오빠와만 남게 되죠. 근데 오빠는 이런 모드 루이스를 책임지기에는 좀 책임감이 부족한 오빠였어요. 그리고 또 모드 루이스 자체가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함께 살기에는 이제 오빠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드 루이스는 이모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마저도 오빠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모드 루이스는 상당히 가난한 상태에서 이모네 집에서 살게 되고, 그 이모가 다행히 참 친절한 이모여서 모드 루이스와 함께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드 루이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모드 루이스가 어느 날 혼자 사는 노총각? 혼자 사는 노총각 남자가 가정부를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걸어서 가정부 역할을 하겠다고 찾아갑니다. 영화에서는 이 모드 루이스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에다노크로 등장을 하죠. 근데 상당히 무뚝뚝하고 오히려 가정부를 구했는데 몸이 성치 않은 여자가 오니까 반가워하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해지는 과정이
좀 보는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모드 루이스는 비교적 늦은 나이 34살에 훗날 남편이 된 에버렛을 만나는데요. 당시 모드 루이스는 34살이었고 에버렛은 44살이었어요. 10살 차이가 났지만 무뚝뚝한 이 생선장수 남자에게 모드 루이스가 찾아가서 자기가 같이 살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죠. 그 남해의 봄날에서 나온 책 중에 그 모드 루이스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실제 모드 루이스의 작품을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던 소장자의 아들이 이 책을 쓰거든요. 근데 아마도 모드 루이스가 이모와 함께 사는 것이 불행한 건 절대 아니었지만 스스로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자 혼자 사는 그 44살의 에버렛을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수줍음이 많은 화가였지만 에버렛이 모드 루이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되게 차갑게 대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드 루이스는 에버렛에게 정을 붙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영화에 등장을 하고 실제로 모드 루이스와 에버렛은 부부가 돼서 함께 살면서 에버렛은 계속 어부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에 보태고 모드 루이스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의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이 그렇겠지만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던가 버려진 판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했다는 그 증거는 없지만 모드 루이스의 그림 중에 결혼하는 날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드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집안 곳곳을 본인이 좋아하는 꽃이나 동물로 꾸미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도 좀 모지스 할머니하고 비교가 되죠. 모지스 할머니는 꽃을 자세히 그린다거나 동물을 크게 그린다기보다는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렸죠. 근데 모드 루이스는 꽃이라던가 동물들을 좀 크게 그리면서 마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양이 되게 표현을 합니다. 모드 루이스와 에버릿이 살았던 오두막은 상당히 작았지만 직접 모드 루이스가 손수 꾸미면서 점차 활기를 찾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드 루이스는 본인이 그린 그림을 팔겠습니다 하고 집 앞에 팻말을 이렇게 붙여놓죠. 처음에는 자동차만 쌩쌩 다니는 그 길에 있는 오두막에서 그림을 팔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림이 잘 팔리지 않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일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드 루이스의 집을 보고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잠깐 서서 차에서 내려서 그림을 감상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오두막에서 한 여인이 순수한 그림을 그려서 판다라는 소문이 나자 마을 사람들은 한두 명씩 찾아와서 이제 그림을 사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모드 루이스는 본인이 좋아했던 능력인 미술적 재능을 발휘해서 그림을 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모지스 할머니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지스 할머니 역시 마을의 드락스토어에다가 한 점에 1,000원, 2,000원씩 그림을 팔기 시작하면서 알려졌죠. 재밌는 건 모드 루이스의 그림이 점차 유명해지면서 1954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는데요. 소개가 되면서 이제 캐나다의 유명한 총리가 모드 루이스의 작품을 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970년에는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모드 루이스의 작품을 사러 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마 모지스 할머니랑 상당히 비슷한 점이에요. 물론 모지스 할머니가 더 선배지만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 역시 백악관이 구매를 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아주 작은 시골에서 살면서 그 누구도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지만 스스로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간 이 모드 루이스의 이야기가 방송도 나오게 되고 캐나다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모드 루이스는 인기가 아주 많아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모드 루이스의 작품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 한번 감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그림 같기도 하고 동화책의 사파 같기도 하죠. 아마도 이런 순수한 측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래서 구매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훗날 모드루이스가 죽고 나서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화가처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드루이스의 집을 더 보존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비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후원자들이 나서서 모드루이스의 집을 좀 보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뒷면에는 이 모드루이스의 남편 에버릿이 상당히 짠돌이였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에버릿은 모드루이스를 사랑하고 인정해줬지만 돈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건 에버릿이 평생을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모드루이스가 죽고 나서 이 에버릿은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훔쳐갈까봐 땅속에 돈을 묻어놓기도 하고 또 모드루이스가 남긴 그런 드로잉이라던가 편지들, 백악관하고 주고받은 편지들까지도 다 정말 싼 값에 팔아버렸다고 해요. 슬프게도 에버릿은 오두막에서 혼자 남아 자신의 어떠한 많지 않은 재산을 지키려다가 결국엔 도둑을 맞아서 살해되면서 죽게 됩니다. 모드루이스가 그린 그림 중에서 동물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소거든요. 근데 소를 그린 작품들을 보면 소들이 이렇게 다 빨간 장식을 했어요. 당시 캐나다에서 키우는 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던 그런 지역의 정서를 잘 담은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모드루이스의 작품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의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그림, 그다음에 완벽한 그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의 작품에서 순수함이라던가 원시성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지스 할머니의 작품도 정말 유명한 작품은 10억이 넘잖아요. 모드루이스의 작품 가격은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당시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작은 건 몇천 원, 큰 건 몇만 원, 지금 현재 가격으로 아주 비싸도 몇십만 원이었던 이 작품이 요즘에는 보니까 2020년 1월 2일 캐나다 포크아트, 민속예술을 뜻하죠. 캐나다의 민속예술 옥션에서 8,003달러에 낙찰이 됐어요. 수수료도 포함이 되니까 약 한 점에 1,000만 원가량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크기도 별로 크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1,000만 원대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은 1,500만 원대에 거래된 작품도 있고 또 어떤 작품은 2,000만 원대에 거래되는 작품도 있어요.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작품은 2018년에 35,000달러에 거래가 됐네요. 겨울 풍경이고요. 근데 결국엔 이거 수수료까지 합하면 수수료가 평균 20%니까 거의 5,000만 원대에 거래가 됐죠. 재밌는 건 모드루이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원래부터 컬렉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335 자신의 집을 꾸미기 위해 이 모드루이스의 작품을 사서 걸어놓고 꾸미면서 점차 컬렉팅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높은 가격일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드루이스의 작품에서 사랑을 느끼고 소소한 행복을 느껴서 그 결과 이렇게 인기 있는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현대미술이 참 자극적이고 놀라운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마치 대결 모드에 이르렀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현대미술이 가진 창의적이고 참신함인데요. 반면에 새로운 재료가 아니더라도 오로지 붓과 물감만으로 서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모드루이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한 번쯤 나도 어린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하면서 떠올려 보시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번 퇴근길 명화 한 점에서 만날게요.